네, 공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가 잠시 뒤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상목 전 부총리가 전격 사퇴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변호사, 김수미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이제 10시인데요. 이 10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한 전 총리의 공직 사퇴의 변을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저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보신 것이 어제 있었던 사퇴의 변이고요. 이제 한 5분쯤 뒤에는 출마 선언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께 드리는 글,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나타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극단의 정치가 어찌 보면 상수가 돼버린 정치 상황 때문에 이 합리적이어야 경제 정책도 불합리적 경제 정책으로 귀결되고 이런 귀결들은 국민과 국가의 큰 손해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런 경제 정책이 올라타 있는 사실 국제 흐름, 그러니까 무역 질서 재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는 협치의 기틀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입장 발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회견의 명칭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약속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본인이 경제통상 전문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추측이 되고, 그리고 고령인 점, 정치적으로는 좀 경험이 짧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임기를 어느 정도로 단축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하겠다. 이런 약속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제 공약 형태로 발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쎄요, 지금 이런 행보가 국민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뭐 국민들이 불러내서 나왔다라고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부른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국민 전체에서 울려 퍼질 만큼이었는가? 그것은 일종의 환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가 중대하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냥 직만 내려놓지 왜 대선을 나가느냐 이런 반문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책임 있는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 사실 그 위기라는 게 누가 초래한 것이냐, 물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의 1인자 로서 몇 달 동안 해왔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2인자였던 그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자가당착적 논리인 거거든요. 이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치권 전반에 다 있는 거죠. 헌재 결정문에도 다 있잖아요. 양측을 다 비난하는 식의. 그러니까 정치권이 극단의 정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렇게 협치를 통해서 뭔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들을 녹여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는 국회 마음대로, 또 뭐 행정부는 행정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치가 없으면 이 국민이 대의 정치의 이 헌정 질서 하에서 넘겨준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한 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직업 공무원 출신들이고 역대 정부에서 또 요직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어디 치우침이 없다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국민이 불러냈다라는 부분은 이제 지지율로 나오겠죠, 나중에 언젠가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 또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민주당 측이나 뭐 기타 경쟁자 측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에 국민들이 이제 그거에 어떤 프레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서 이게 막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차후에 어떤 공약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으세요? 뭐 공약 수준은 구체화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또 본인이 이제 무소속 출마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이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지만 국내 심등과의 단일화 과정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어떤 그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나 단일화 과정에 이게 상호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애써 약간 좀 걸러내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공직 생활도 짚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캠프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국무총리실에서 같이 일했던 참모진들이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좀 네. 구성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전해지기로는 한 전 총리 입장도 슬림한 캠프를 구성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효용성도 사실 메머드급 캠프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정치를 계속 준비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슬림하게 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비껴날 수 없는 논란이라는 거는 국무총리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동안의 정치적 중립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인재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료적으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경선 도중입니다. 경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당원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인데 그 당을 우습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캠프에 가담하는 것도 며칠 동안은 어쨌든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는 단일화 협상 도중에도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앞서 출마 선언 내용부터 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였습니다. 개헌, 미국발 관세, 그리고 국민 통합. 이 모든 것들을 지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게 한 전 총리 본인 자신이라고 힘주어서 말을 했고요. 이 같은 부분이 한 전 총리의 대선 후보로서의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느 정도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신선한 출마 선언문인데 추상적이지도 않고 바로 국민께 약속을 드리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가 왜 출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국민께 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갈라치는 정치,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 이것들은 국민 그 이익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나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진단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은 해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서로 그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영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어서 갈라치게 되면 본인들이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더라도 또 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위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국민 이익에 해가 되는 이런 갈라치기 정치, 갈등의 극대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개헌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은 개헌이거든요. 그 개헌을 추진하겠다 단기간 내에 이 약속을 한 거고 이 개헌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대의 이 정치 분란으로 인한 국민의 해가 되는 이런 행위들은 지속된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개헌을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 등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 방법상으로 이제 거국 내각을 얘기한 것 같아요. 따라서 거국 내각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히 본인의 장점인 통상질서 변화 시기에 본인의 쓰임새가 가장 큰 시기다. 이전에 저희가 1950년도 그때 무역질서 재편 당시에 미국 측 그런 자유진영, 자본주의적 무역질서에 저희가 편입됨으로써 지금 기적을 이뤄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국제 무역질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선택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국민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 적임자가 누구냐? 본인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은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이 있어야지만 이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정치인들도 이 개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지만 틀이 갖춰야 돼야지만 그런 정책을 내거나 추진할 동인이 생긴다 이런 취지의 전반적인 그 본인의 출마 의지, 출마 이유, 또 본인의 후보로서 가장 적당한 이유 이런 것들을 실어낸 다소 좀 신선한 출마 선언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출마 선언 내용은 대략적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일단 통상 관련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패가 다 읽혔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 통상 결과를 갖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을 때도 노코멘트 식으로 그러니까 뭐 결정된 게 없다. 이거는 출마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뜻의
가깝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 최고 그 한국 정부의 지휘자의 심산을 다 읽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통상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들의 평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 얘기를 하셨는데 임기 단축에 대해서 뭐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고 특이한 것은 이제 1년 그 다음 지방선거까지면 1년인 거고 다음 총선까지면 3년인 건데 둘 다 아니라 2년이 됐어요. 아마 그 중간쯤에서 좀 이렇게 절충을 스스로 해본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이 임기를 스스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줄이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선 후보 입장에서 줄인다라고 했을 때 사심 없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보다는 뭔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줄이는 거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쉬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헌을 할 수도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적인 공약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본인이 내각을 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내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내각의 몇몇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중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 분도 제청을 하셨던 분인데 과연 최고의 내각을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책이라도 좋은 정책이면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하기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어떤 공통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 공통점이 있으면 네 주장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운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반대하는 정책인데 국회를 통과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마구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제가 기자라면 이렇게 여쭸을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뭐 하셨습니까? 뭐냐면 지난 12.3 사태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까지 2시간 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만약에 한덕수 당시 총리가 그때 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떠나서 이 계엄은 무효라는 것을 양심 선언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신망 있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도리입니다. 근데 그 2시간 반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계엄이 통상적인 그 국무회의를 거치지는 않았다, 겨우 인정하는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윤 전 대통령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 결국에 내란 혐의로 형이 확정돼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사면할 거냐, 이 질문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답변하든 간에 무당층의 유입이 막히거나 아니면 지지층이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의문이 남습니다. 예, 이렇게 출마 선언과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임기 단축 개헌이라던가 국민 통합, 민생, 또 통상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선언 이후의 관심은 이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입니다. 아직은 입당한 게 아닌데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대변인이라고 이제 앞으로 기자들과의 관계를 도와줄 인물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당의 시기라던가 아니면 단일화의 시기,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해 가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단일화 이 절차나 아니면 그 로드맵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선출이 되면 그 선출된 후보자가 당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분이 당대표의 기능을 행사를 해요. 권한을. 그러니까 그 후보 선출된 후보자가 제시하는 그 경선 내지 단일화 이 과정이 이제 있어야만 이제 단일화가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만약에 단일화의 생각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에 선출되는 후보가 일치한다 그러면 빨리 진행되겠죠. 왜냐하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를 가능성이 있다. 어느 후보가 선출되는지에 따라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의 그 인식이 좀 다르죠. 추진 의지가 약간 강도가 좀 다른데 그분은 이제 당원들이 평가할 부분이고, 그 평가받은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 평가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의 단일화 여부, 또 단일화 어떤 언제 할지 시간적인 계획을 세우겠죠. 다만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단일화는 상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만으로 충분히 적수가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면 단일화가 의미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후보가 나오게 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더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상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일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11일까지 하느냐 마느냐가 예. 문제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기호를 달고 출마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아마 국민의힘 기호를 달고 추진하는 일정대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열흘 안에는 모든 게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경선에 있는 두 후보는 굉장히 좀 입장이 사뭇 좀 다릅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십니까? 일단 저는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가 사실 굉장히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빨리 단일화를 할수록 본인한테 유리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태도로 임해야 협상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한다가 아니라 투표 용지 인쇄 전에 한다. 이 정도로는 잡아놔야 본인이 좀 더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도 또 단일화 시점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은 이것 또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쪽으로 통과를 한 후보 쪽으로 무게가 실려버리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만약에 현재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인식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크로스오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재역전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대 정당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협상하는 게 얼마나 그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불리한 것인지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 후보 측이 당시 오세훈 후보 측한테 정말 질질 끌려다니다시피 하다가 결국 졌죠. 이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좀 더 쉬울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데 쉬운 줄 알았던 상대가 더 어렵게 만들 때 그게 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꺼져가다가 재기해가지고 경선 후보가 된다. 대통령 그 당의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손쉽게 놓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지층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역으로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한덕수 총리를 궁지에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에 소극적이어서 힘든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어려울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을 놓고 보면 한덕수보다는 한동훈 쪽이 중도에 가까워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당층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걸 가져가 버리면 오히려 거꾸로 한덕수 전 총리가 친윤 후보로 비춰져 버리는 그래서 확장이 안 되는 그래서 국민의힘 바깥에 표를 끌어와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든 한동훈 후보가 되든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의 협상은 굉장히 쉽지 않다. 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마 근데 다음 주에는 단일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일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뿐만 아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도 단일화. 그다음에 그 누구와도 단일화. 이 빅텐트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정치공학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나라의 앞날을 어느 분에게 맡길지 어느 분이 맡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과정에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 지난한 협상 과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2심 판결이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건 1심이 아니라 2심 쪽이었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심 판결이 어떤 판례를 따랐다라기보다는 물론 2심 판결문에는 대법원 판례를 여러 가지 인용을 하면서 판례를 따라 판결했다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은 역대 판례들을 살펴보면 판례를 따랐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판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2심 판결이 했던 거예요. 그 점에서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한 예측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 당사자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존중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거를 무한정으로 존중을 해줘 버리면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의 의도가 없는 것은 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들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역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요건을 두고 까다롭게 해석돼 왔던 거거든요. 근데 까다롭게 해석을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건 맞다. 이런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이런 판결에 따라서 아예 정치를 못할 정도의 죄인가. 그리고 뭐 1심 같은 경우는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어서 났는데 물론 판사부는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 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거꾸로 그 양형 기준표라든지 나아가서 법정의 어떤 형량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내려질 수는 있는 판결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가 이걸 어떻게 잘 수습을 해나가느냐.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저는 이게 좀 분간해야 될 것이 정치로 판결을 엎으려고 하는 거하고 판결의 파장을 정치로 수습하고 극복하는 건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이슈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이 국민의힘도 지금 태세가 이재명의 유죄는 우리의 무죄다.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다. 이런 식으로 특히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두 사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 것은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판결이 전혀 아니다라는 점 이거를 강조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게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내란의 종식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요. 대법원 선고에 불참하고 민생행보 이어가던 이재명 후보도 이와 관련해서 판결의 유감을 드러냈는데 이 부분 듣고 나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들으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그 국민이 법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정치는 법치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정치이지 물론 정치로 법을 본인들이 만든 법을 따라서 하는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고 따라서 저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속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당선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국민이 불안할 만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과하셨어야죠. 일단 본인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무죄 받으면 무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고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또 저렇게 인정 안 한 듯한 말씀을 하시면 올바른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랬으면 이재명 대표가 타격이 덜해요. 근데 1심에서 이미 형량이 나왔잖아요.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1심에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인데 어느 정도 형이 나올 거라는 것을 다 보면 아는 거죠. 그 말은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지금 자격 없는 분이 저렇게 정치하러 다니다라고 국민이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형을 1심이 정할 때 검찰이 또 구형을 할 때 다 기준에 따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허경영 후보의 경우에도 예전에 허경영 대통령 선거가 나왔을 때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그때는 다 2년씩 구형해가지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온 바가 있고 그 이전에는 징역형이 나온 바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 사례별로 대통령 후보 선거에는 허경영 예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한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을 너무하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내심이 뭐 생각을 잘 해야죠. 그러나 국내심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때문에 본인들이 잘했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앞으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항소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했다고 비난받을 바는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선 전까지 그렇다면 이게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을 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판결의 시점을 대선을 고려해가지고 잡을 필요는 없다. 뭐 앞당기든 뒷당기든 간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사실 대법원이 이번에 선고한 것도 무리해서 빨리 선고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파기환송심을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건 좀 무리한 것입니다. 일례로 보면은 2020년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고 2심에서 친형 관련 발언이 유죄가 나왔다가 대법에서 무죄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때도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심까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것인데 3개월 걸렸는데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것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역대 여러 가지 파기환송심의 사례라든지 또 실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달 안에 다음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일부러 대선 전에 판결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할 수 있으면 대선 전에 판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판의 실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한 달 안은 굉장히 무리인 거고 그리고 이게 파기환송심, 2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대법원과는 달리 또 증인도 추가적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증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제한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를테면 양형도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럼 양형에 관련된 증인도 또 불러야 되는 거고 또 이거는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새로운 증거를 들고 나와서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 이런 것들에 허용되는 예외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요소가 생기면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인데 이거를 대선 전에 일부러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럼 시간을 봤을 때 사실상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 건 어렵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절차상.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항소심, 파기환송심에서 담당할 재판부가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형 증인도 이미 항소심에 다 불렀고요. 그래서 2년 6개월을 진행한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게.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한 번 재판하면 끝날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의 어떤 결심이 쓰는 본인들이 심정에 쓰는 데 있어서는 할 게 없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요. 1심, 2심, 3심이 사실관계 자체가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인정 그대로 돼 있고 그 해당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양형증인을 부르게 되면 국민들 다 불러서 당신이 이거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절차상 보면은 저희가 이틀 정도 걸려서 환송심으로 기록이 내려갑니다. 항송이 소송 계속 통지가 되고 이재명 대표 잘 안 받으시겠죠. 그럼 그거 관련된 좀 시간이 흐르고 재판이 결심 이후에 판결문 또 송달하고 이 송달 과정에서 상당히 한 20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또 재상고를 하죠. 이재명 대표께서 혹시나 만약에 본인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럼 재상고하면은 재상고 대법원에 계속 이후에 20일 정도 또 상고 이유서를 낼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늦게 내겠죠. 그러면은 한 달 반 정도 벌써 훌쩍 가는 겁니다. 따라서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다만 판결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확실하죠.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그겁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발언 등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분은 자격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에 대해서 원래 그 법에 있는 633 원칙대로 1년 안에 끝났으면 이분은 출마를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국민적 평가가 더 엄혹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처럼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는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앞서 짚어본 것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사실상 이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어렵겠죠. 마이너스 요인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당연히 보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가 대폭적인 지지율의 감소일까?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힘과의 그 우열 현재 상태를 뒤집을 정도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2심에서도 유죄가 났었다면 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을 텐데, 근데 그렇다 해도 크게 이게 뭐 우열이 뒤집힐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뒤집힐 거였으면 진작에 어느 정도 뒤집혔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죄의 죄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중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성남 FC 뭐 쌍방울 대북송금 이런 뇌물이라든가 배임에 관련된 이 혐의에서 유죄가 나왔다. 이러면 형량도 굉장히 무겁고 대중들이 보기에도 이건 부패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예 정치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허위사실공표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좀 가볍다라고 국민들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게 좀 문제이긴 하더라도 설령 유죄가 맞다 치더라도 이 정도로 대통령을 못할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이게 득표율에는 크게 영향을 못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이라든지 언론에서 한번 심층 면접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유권자분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유권자들이 꽤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유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은 일단 안 찍는 것으로 해놓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설령 마이너스가 돼도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 그게 아예 뭐 투표 기권이라든지 또 뭐 제3후보라든지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 물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찬성을 한 후보가 그나마 이재명 후보의 득표를 좀 빼앗아올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일이고 그리고 탄핵 찬성 후보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정당이라는 것에서 국민의힘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이냐 허위사실 공표냐 이렇게 비교가 되면은 일단은 이재명 후보 측이 일단 대선까지는 해볼 만하다. 이거는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죠. 그러니까 양 진영에는 사실은 저 평론가님 말씀처럼 미치는 영향이 소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당초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가 변하지 않으면 지지 후보가 바뀔 이유도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중도층에서 소구하는 후보가 이기는 게 대선의 정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지만 그 허위사실을 왜 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관련된 김문기 씨와 모른다.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와 관련된 쟁송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돼서도 이거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한 겁니다. 나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배경 사실관계 그 당시에 그 사실관계가 개발비리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하고 발언 당시의 상황과 그다음에 발언 당시의 맥락 이런 걸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나중에 사후에 추론하고 분석하고 해서 할 건 아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이 갖는 생각 이것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배경 사실관계가 상당히 막중한 거라서 저는 중도층에는 상당한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짧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확정 판결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다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뭐 헌법 84조가 이제 또 다시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돼야 한다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전망을 물어보신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여기에 일단 대해서 해석이요.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는 재판은 계속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정파라든지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해석하는 것에서 이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인데 일단 문헌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재판까지도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자의 취지였다면은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소추하고 재판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추의 기소 말고도 그 공소 유지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공소 유지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재판 자체는 이제 사법부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헌법의 그 탄핵주의, 이 사법 체계에 있어서의 탄핵주의를 따르자면 소추기관하고 재판기관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또 경계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걸 명백하게 있는 것을 다 부정하고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저와 반대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리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그 판사들이 각 재판의 판사들이 이 재판의 계속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날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쪽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또 헌법재판소로 또 판단이 넘어갈 것이다. 근데 저는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리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온 국민이 다 얘기하고 자신의 철학과 또 자신 나름의 어떤 문헌 해석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다 존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온 속보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 파기환송에 대한 사건 기록을 보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서울고법에서도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상 이제 절차상 아까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시간이 이제 하셨죠. 그렇죠. 저렇게 이제 배당받은 법원이 이전에 1심에서 항소심에서 했던 재판부는 빼고 배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받은 그 항소심 재판부가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소송 기록 계속 통지서를 또 보내야 되죠. 그다음 재판 열어야 되죠.
그다음에 판결 이후에 판결 또 보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상고 기한 또 있습니다. 그 상고 기한 도과 이후에 상고하게 되면 또 상고심으로 가는 기간이 있죠. 그 상고심에 가고 나서 계속 통지서 또 가야 됩니다. 그 계속 통지서 받은 이후로 또 20일 동안의 상고 유서 제출 기한이 있어요. 이 부분 단축시키지 못합니다. 검찰이 상고했을 경우는 검찰이 일찍 내는데 이재명 대표가 상고했을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20일 꽉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6월 3일 이전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헌법 84조 해석 문제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해석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그 해석 문제를 받아가지고 재판이 중단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68조에도 보면 당선인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으로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헌법 자체에 돼 있어요. 그럼 헌법은 당선인하고 그 대통령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은 애당초의 구성 자체를 대통령도 재판을 만약에 기소 전에 당선이 되게 되면 그건 재판 진행이 당연한 거다라고 헌법 설계자들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인의 특정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럼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